자, 이제 지금까지는 법의 그 체계하고 사법 공법이 뭐냐 이렇게 보였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도 사법과 공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에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지금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 크게 분류할 때는 사법, 공법, 부동산에도 사법과 공법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부동산 사법이란 게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부동산을 소유, 이용, 개발, 처분할 때 그 자유를 보장해 줄 때 그 법을 사법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부동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사법이라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 가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 뭐예요? 계약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 공법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 이용, 개발, 처분하는데 행정청이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고, 처분할 때도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개입하겠다 그 말은 사건을 제한하겠다.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번 배웠던 것이 이렇게 개입해서 우리 사건이 제한된다는 건 뭐를 증진하는 거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공법이는 아까 배웠으니까 토지와 건물에 관련이 있고, 공법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다. 그럼 일방적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부동산 공법 뭐냐 그러면 그냥 공법이요 이러지 마시고 이런 개념을 알으시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공법 그러면 국가가 우리 이제 배운 대로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는 법이야. 왜 그러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고. 그럼 공법 참 잘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공법선생님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법선생님 이름 몰라 이러지 말고 내 이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공법선생님 누구냐 그러면 우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잘못되고 그럴 때는 내 이름 대지 말고, 잘 배울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비로소 우리 시험 과목 들어오는 거야 이제. 부동산 공법이란. 그러니까 순서 처음에 보시죠. 1번은 뭐라고? 법을 사법 공법 구분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사법 공법 구분했고, 이제 우리는 결론 부동산 공법이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럼 부동산 공법을 다른 말로 할 때는 토지 공법이라고 했는데, 항상 의미는 토지 공법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면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만 있어요. 학문적인 척은 전부 다 토지 공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게 더 큰 의미다. 그런데 크든 말든 전부 이게 무슨 법 관련돼 있느냐? 행정법 관련됐다 그 뜻이에요. 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 성격 이런 게 그대로 동일하게 반영시켜 놓은 것이 부동산 공법, 토지 공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무조건 법이 뭐가 나와? 행정법, 단어 뭐가 나와? 행정 이 단어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의 성격 그러면, 또는 다른 말로 특성이라고도 부를 거예요. 규제법이라고 불러요. 규제법. 규제 뜻은 알죠? 규제 뭐예요? 하지 마. 하지 마라. 규제하는 거야. 그럼 공법은 항상 우리의 국민들한테 일방적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그러면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해요. 토지 공개념 제도. 이걸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 공개념은 여러분 부동산을 개론에 가도 또 배우셔야 돼.
공법 시간에도 배우게 되고 지금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해볼게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 그럼 그것도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규제를 하고 있죠. 여기 거래할 때마다 뭐하고 허가받고 거래하라? 그 규제예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내 땅에 그린벨트라는 게 지정됐다.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왜? 규제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땅이 공업지역이야. 그럼 공업지역인데 막 아파트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게 다 규제란 이야기야. 그런 걸 전부 합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요. 자, 어디에 도로 내는데 땅 수용당했다 이런 말 쓰고 있죠. 그 수용당했다 그것도 규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규제되는 개념은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토지 공개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규제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규제를 하냐면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계획법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공법은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부 무슨 계획 나오고 무슨 계획 이렇게 나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획법을 여러분들은 행정계획으로 배워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요걸 배울 거예요. 행정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공용부담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공용부담은 방금 말한 수용. 남의 땅 뺏어간다? 수용. 이게 공용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법에 가면 수용됐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공용부담법 편에 나온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혹시 환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토지 교환한다. 이 말이거든요. 토지 교환. 그럼 토지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대부분의 신도시 만드는 지목이 대표적 지목이 뭐냐면 전, 답, 보통 임야가 많을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신도시를 만드냐면 땅값이 저렴하죠. 또 기존에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철거하고 이럴 게 없어. 바로 그냥 개발 사업 들어가기가 쉬운 쪽이란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끝나니까 지목을 뭐로 바꿔줘요? 대로 바꿔주죠. 이걸 환지 방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수용 방식은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고 대신에 돈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이렇게 지목을 내가 갖고 있던 땅을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참고로 이 땅의 면적보다 요거 더 크게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주죠. 그게 감보라고 그래. 감보. 나중에 감환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환지 방식이에요. 그리고 환권 방식. 그러니까 토지 변환이고 이건 권리 변환이겠죠. 권리 변환.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배우겠죠. 그걸 학문적으로 공용 환권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환권이란 말은 권리가 변환되는데 소유권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한번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유권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방식을 환권 방식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이 소유권은 노후 분량의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노후 분량. 그럼 이런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면 이걸로 한번 바꿔주는 거죠. 그때 보통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조합원들에게 주는 건 입주권이에요. 일반인들이 통장 갖고 당첨되는 거는 분양권이라 그래요. 용어가 달라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받는 건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우리 이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권리는 분양권이다. 이렇게 해서 가죠. 그럼 이제 그 권리를 한번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유권.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에 소유권을 준다. 이게 무슨 방식? 환권 방식. 권리가 뭐해서 소유권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는 환권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환지는 토지를 교환하는 거고 환권은 뭐한다? 권리 변환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공법은 절차법이라 그래요. 모든 게 절차죠. 아까 토지 거래하라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서는 뭐 하라? 허가받아 하라. 자, 뭐 하려면 통지하라. 뭐 하려면 신고하고 하라. 그런 전부 절차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요걸 갖고 우리 시험에 낸 적도 한 번 있었죠? 요것만 갖고도. 자, 다음 중 토지공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1번,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다. 맞나요? 행정법이라고 했잖아. 공법은 행정법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법 그래도 틀렸다 그러면 안 돼. 공법은 행정법이야. 공법은 뭐에 관한? 토지에 관한 행정법이야. 토지에 관한 행정법. 자, 2번.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계획법이다.
맞죠? 자,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것도 맞아. 규제라는 말은 뭘로? 공개념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해요. 이게 공법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공법이 뭐예요? 그럼 아까 국가가 우리 행정청이 우리 국민한테 일방적 강제적으로 하는 법인데 요런 특성을 갖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을 알아야 되겠죠? 6개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 시험 과목은 6개 법령을 말해요. 6개 법령에서 몇 개가 출제되냐면 40문제가. 자, 시험 과목을 다 아신 분도 있지만 내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강의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적기 싫으신 분은 앞에 페이지 펴보세요. 표지부터 잡아서 4장 넘기세요. 표지부터 4장이야. 표지부터. 넘겼어요? 그 시험 과목 쭉 나와요.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나오고 부동산 공법 거기 나와 있나요? 그거 참고로 보셔도 되고. 왜냐면 적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알려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과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왜 법률이라고 하는 이유는 명사가 아닌 서술식이다. 뭐뭐에 관한 이렇게 나오면 법률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법의 이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요걸 단어를 끊어서 좀 읽어보시면 돼. 자, 국토 그럼 뭐예요? 그냥 순수하게 전국의 토지야. 전국의 토지를 국토라고 그래요, 이게. 전국의 토지에는 뭐가 있고, 계획이 있고, 계획에 맞춰서 뭐 하자? 이용하자는 법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제? 길게 읽으면 어려운데 끊어서 읽으면 쉬워, 이게. 전국의 땅에는 뭐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뭐 하자? 이용하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획 없이 이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난개발 들어보셨나요? 난개발은 계획 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런 거를 난개발인데 요거는 전국의 땅을 난개발을 막겠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나중에 이제 요법 들어갈 때 또 구성 내가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읽는 방법. 국토 그럼 뭐라고?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에는 뭐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자는 법이에요.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 때 이름이 너무 길어. 그럴 때는 약칭한다 그래. 약칭한다는 건 5글자로 줄여서 읽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5글자가 국토, 계획이 먼저예요? 이용이 먼저예요? 계획. 그래서 국토, 계획법이라고 불러줘요. 앞으로 이거 읽을 때는 이제 뭐라고 읽어? 국토, 계획법 그러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획이에요. 여기서는 계획이요. 그래서 요게 국토, 계획법이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요걸 보통 우리 신도시 이렇게 말하죠. 신도시 만드는 법률이고 여기에 포인트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자. 그 뜻이에요. 순서가. 그럼 여러분 개발의 뜻이 뭔가요? 개발. 우리 공법은 용어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 개발 뭐예요? 그래. 말은 알아. 근데 설명은 못하지 우리가. 건축물 건축한다. 이게 개발이야. 건축물 건축한다가 개발이야. 원래 여러분 개발은요 국어사전에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놨어. 그럼 토지를 유용하게 한다는 건 토지만 있으면 가격이 나가요? 건물이 있어야 가격이 나가? 건물. 그게 개발인 거야. 그래서 건물 짓는 걸 뭐라 그래? 개발한다 그래. 토지형질 변경 개발이라 그래. 토지형질 보통 전답이 있는데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형질 변경 그래. 토지 분할은 그것도 개발이야. 땅 하나 있는데 쪼개면 어떻게 돼? 2개 되잖아. 그런 걸 다 개발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는 5가지를 배우시게 될 거야,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이름이 길죠, 지금? 그럼 또 약칭 이렇게 나와. 도시 정비법이라고 불러요. 자, 포인트는 정비예요. 정비. 그럼 울산광역시의 이 3개 법 한번 맞춰볼까요?
울산광역시는 마음대로 막 개발되나요? 안 되죠?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자, 울산광역시도 전국에 하나죠? 전국에 하나니까 울산광역시도 요 법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겠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공공사업 하려면 요 계획에 의해서 뭐가 개발법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신도시를 막 외곽으로 마음대로 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노후불량 주택이나 이런 걸 뭐 해야 돼요? 정비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도시는 요 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다시 부족하면 요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의 한계가 오니까 기존 도시는 들어가서 뭐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정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는 농지법이라고 그러죠. 참고로 이 농지라는 게 뭘 농지라고 그래요? 아, 요거는 재개발이에요. 써드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농지 그러면요, 지목상으로는 전, 답, 과수원이에요. 전답, 과수원. 이걸 농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농지법에 가면 이게 아닌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그래요. 근데 농지법은 요런 거는 농사 짓든 안 짓든 그대로 농지인데 지목이 요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라도 3년 이상만 농사를 지으면 그걸 농지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다시 한번. 원래 농지는 지목상으로 뭐다? 전, 답, 과수원이에요. 저거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지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시골에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 대지였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폐허가 된 거야,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거야. 몇 년 이상. 3년 이상 지으면 지목은 바뀌는 게 아니야. 지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농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일단 요 개념까지만 이해해 두시고. 다섯 번째가 주택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률상의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 공동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단독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고 공동주택은 또 종류가 4개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아파트 있죠.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말해. 그중에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는 무슨 법으로? 주택법으로 짓는 거지 건축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가 이제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 건축법. 이 건축법이 바로 모든 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내 거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법으로 해요? 그때는 건축법을 해야 돼. 연립주택 짓는 것도. 연립주택. 그것도 건축법이야. 연립주택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을 안 해요. 주택법으로는 큰일 나. 쫄딱 망해. 주택법으로 하게 되면은 연립주택 한 30세대 만들어 놓고 관리사무실 설치해야 돼. 어린이 놀이터 설치해야 돼. 입주자 대표에서만 그러면 짓는 사람 어떻게 돼? 쫄딱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적용을 안 하려고 아파트는 규모가 크죠? 아파트 한 50세대 짓는 사람 있나요? 다 몇백 세대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럴 때 주택법 쓰고 그 아파트 아닌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이 6개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6개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으로 채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문항수가 요게 30% 내외로 출제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외라는 말은 좀 더 나와도 되고 조금 덜 나와도 된다 그 뜻이에요. 항상 법률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여지를 꼭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30% 그럼 몇 개 돼요? 12문제죠. 근데 어떨 때는 13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3문제 나왔다고 이의신청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왜? 적게 내도 되고 좀 더 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보면 끝에가 항상 애매한 말은 정확한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외로 그만 좀 적게 해도 되고 좀 많이 내도 된다야.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12개씩 내는 거죠. 예전에는 11문제 나올 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13문제 나올 때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개발법하고 정비법.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줄여서 읽을 때는요. 국토계획법 하기 싫으면 뭐라고 해야 돼? 계획법 그러라는 얘기야. 계획법.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 내 입으로는 못 읽어. 저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신 분 있죠? 주변에 보면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고쳐주세요. 국토계획법 그래라 그래. 정 읽기 싫으면 계획이야, 계획. 중요한 단어가 뭐야? 계획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 요렇게 읽으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요 이제 개발하고 정비에 대해서는 두 개를 합해서 30% 내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각각 지금은 6문제씩. 예전에 이 경우도 7문제, 5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은 각각 무조건 6문제씩 나오죠. 그리고 농지법부터 나머지 3개를 묶어서 40% 내외로. 그래서 현재 16문제가 농지법에서 2문항, 주택법, 건축법 각각 7문항씩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이제 의미가 뭐냐? 그럼 여러분이 합격할 때 보통은요. 국토계획법은 9개나 10개를 맞추게 돼요. 올해 같으면 10개. 일반적으로는 9개, 10개 이렇게 맞아요. 자, 개발법은요. 보통 4개 정도 맞아요. 4개 정도. 정비법은 2개나 3개예요. 아주 잘해야 3개. 공부 못하신 분은 보통 2개. 아니면 뭐 2개도 못 맞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법이에요. 농지법은 하나나 2개 정도를 맞추게 돼요. 거의 다 맞추죠. 주택법이 5개 정도. 건축법이 2개나 3개 정도밖에 못 맞아요. 그래서 이 합계를 해보면요. 보통 24개에서 28문항을 맞추게끔 출제를 해줘요. 여러분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은 항상 어느 과목이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26개, 24개. 좀 많이 하면 28개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맡겨줘요. 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됐냐면 절대평가 방식은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상중하 3가지 중에서 3대, 4대, 3으로 출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선정되면 요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출제위원이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 그걸 쉬운 문제로 내면은 여러분들은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거든.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냐면 전년도 합격자 중에서 30명을 선발해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봐. 그래서 문제에다 표시를 해. 요건 난이도 상, 난이도 중, 그걸 갖고 난이도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온 이유가 난이도 조절이 잘 되는 게 출제위원이 내면은 어렵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맞는 사람들이 출제를 한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평범하게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출제위원이 자기는 아니까 쉽다고 내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을 보고 그걸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항수가 12문항, 16개, 12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걸 맞추는 거죠.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걸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요. 기초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초를 충실하게 하면 합격을 해요. 어떠신 분들은 기초는 못 맞추고 어려운 것만 맞추면 합격해요? 못해요? 그건 합격을 못해요. 어려운 거 맞춰서는. 근데 상대평가는 이걸 맞춰야 되거든.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는 여기서 맞추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개 중에서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6개만 어렵게 나와. 6개만. 그러니까 6개를 여러분 풀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다 잘했는데 시험장 가서 합격 못 하신 분이 왜 그래요? 다 풀려고 해서 시간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6개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버리고 가시는 게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1차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맞출 수도 없는 문제를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 이상을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풀어도 합격하거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아예 안 되신 분은 안 풀거든. 근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저 사람은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왜냐? 욕심을 내서 그래. 욕심을. 어려운 것까지 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 부족해서 합격을 못 하시는 거지. 그리고 6개는 여러분들이 A를 지키셔야 돼. 출제위원들이 자기 원래 출제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걸 맞추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위원회 A야, A. 6개 안 푸는 거는. 아셨지? 그걸 먼저 잘 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시험 푸실 때는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고 시험장 가서는 풀 거 안 풀 거를 구분해 합격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나도 시험을 봤어요. 하도 요즘에 이제 나이들 먹고 오니까 야 우리도 시험 한번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근데 2차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8월 23일 날 코로나 걸렸어요. 이제 강의로 다닌다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걸린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10일간 쭉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아파, 그렇게. 집중력이 없고. 아침에 되면 막 머리가 막 열이 나고 타이레놀 이런 걸 안 먹으면은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한 6주를. 그리고 공부하다가 6주를 강의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월 달에 이제 1차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내가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나도 욕심을 낸 거지. 다 맞으려고. 그 바보 그랬어. 내가 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걸 다 풀 필요가 없잖아요. 8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쫓기니까 이제 시간 쫓기로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옮기는 게 힘들어. 옮기는 게. 손이 달달달달 떨려 이게 옮기려는데 시간은 다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개를 틀렸어. 그래도 그걸 또 지우고 또 다시 썼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했지. 근데 어떻게 했는데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민법 80점 맞으면 바보예요. 그렇게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적당히 맞는 게 좋은데 그걸 다 풀치려고 만돼. 그러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시험장 가셔서 그걸 잘 하셔야 돼. 실력은 됐는데 왜 저분이 합격이 안 됐지? 그건 욕심을 내서 그런 거야. 욕심을. 버려야 돼. 버리고 시간 안에 여러분이 답안지 작성을 해야 합격하는 거지.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답안지 작성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 못하는 거거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 보실 때 그걸 연습을 많이 하고 하셔야 돼. 특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해본 지 오래됐거든. 그 답안지 체크하는 것도 이게 잘 안 돼. 여기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달달달달 떨려. 잘 안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열심히 보셔야 돼. 특히 모의고사 볼 때 점수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실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럼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 가서 편하게 보시는 거죠. 편하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점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 가서 연습하는 걸 하는 거니까 혹시 내가 모의고사 볼 때도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지만 점수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학력 없죠? 나이 상관없죠? 경력 상관없죠? 그건 누구나 합격시켜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누구나 합격된다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그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한. 공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가면 다 60점 돼, 60점. 되는데 왜 떨어지느냐? 저런 거, 사소한 거. 저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합격자가 합격한 사람, 합격 안 된 사람 차이가 뭐냐면 1개 아니면 2개예요. 합격한 사람들은 60점 딱 맞았거나 아니면 1개 더 맞았거나 이래요. 근데 합격 안 되신 분 보면은 1, 2개거든. 1, 2개. 그게 누구나 60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날 시험장 가서 저런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애가 있죠. 올해가 다른 애보다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죠? 모두 정답이 2개 나왔어. 모두 정답이. 그리고 복수 정답이라는 게 또 나왔어. 그럼 모두 정답 하나면 몇 명 합격할 테냐? 3,000명이 넘게 합격해요. 모두 정답 하나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1개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근데 1개 맞춰주니까 나도 합격한 게 그게 3,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많게는 5,000명씩 나와요. 모두 정답 하나가.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12,000명이 더 나왔어요, 합격자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그 말 바꿔서 해석하면 누구나 공부하면 전부 몇 점? 60점 근방에 다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하라는 대로만 해서 나가시면 다 점수는 그렇게 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욕심내는 것보다 기초적으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막 고득점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데 지금 농지법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의를 안 해드릴 거예요. 요건요.
왜냐하면 안 해도 한 개 맞아요. 안 해도. 올해 같은 거 안 해도 두 개를 맞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해도 맞는 점수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안 해드려요. 하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해드려요. 9월 달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 꼭 나오는 문제 8개 알려드릴 거예요. 8개 알고 가시면 하나나 두 개는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서는 공부를 하시면 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공부를 끝나고 나면 혼자도 가능해요, 이제. 예, 공포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공부하시고 시험 볼 때는 안 하고 가시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하나는 무조건 맞춰줄 거고 올해 같으면 두 개는 무조건 맞춰드릴 거고요. 이게 국토계획법의 분량이 3분의 2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12문제씩이나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딸랑 2개 나오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그럼 나머지 5개를 할 건데 5개 다 잘하면 합격할까요? 그렇지, 당연히 다 잘하면 합격하겠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5개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한 개만 잘하시면 돼요. 한 개만. 공법 합격하시려면 이것만 하시면 합격해요. 왜냐면 이걸 알면 다 연결돼 있어요.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욕심내시고 이것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합격 못해. 이것만 하시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공법 공부는 무조건 기초하고 나서 무조건 국토계획법 하나만 이 정도 실력 올리시면 돼. 요거 맞을 수 있는 실력 되시면 나머지 다 반씩 맞아요. 다 반씩 맞아. 그럼 당연히 60점 이상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동시에 다 잘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든 거죠. 그게 공부 요령이에요. 나는 그 공부 가르치면서 다 잘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무조건 이거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월 달이거든요. 4월까지 저거 끝내겠다 이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4월 달까지 가서 요거 완전히 끝내겠다.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알아서 다 돼요. 아셨죠? 그걸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이나 정비법이 아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죠, 이거. 응?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야 될 부분만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진도상에는 해드려요. 진도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는 요거 중요한 거 요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만이라도 공부하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수는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여기 점수 그렇게 맞추시고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이 요 법 하나에다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별이 2개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개발법, 주택법 요거 3개를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그렇게 해드릴 거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표시한 이유가 굳이 잘 안 나오는 과목을 열심히 이러면 안 되니까 어디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디를 좀 나올 부분이 어디고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건 6개면 2개나 3개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 해서 점수 맞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다, 분량이 많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대신에 요 1번 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 제일 자세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신 분들은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요게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개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개발법에 의해서 정비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 하고 싶어도 2개법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강의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때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있어. 난 농지법 좀 듣고 싶은데 농지법 좀 해주세요. 그러신 분이 있어. 간혹가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개인적으로 오셔. 응? 뭘 좀 알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고 강의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점수 나올 정도만 해드릴 거예요. 그게 더 편하겠죠. 다 잘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한 5월달 가면 공법을 포기하고 내년에 하고 올해 1차만 할까 이렇게 들어가. 근데 공법을 편하게 해주면 여러분 1, 2차 동시에 가거든. 아셨죠? 그럼 공법을 잘하시면 2차 과목이 다 되는 거야. 2차 과목이 다 뭐예요? 공법이야. 중개사법도 공법이고 공시법도 공법이고 세법도 공법이 들어있어. 그렇게 공법이 3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는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 공법 중에서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배우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나머지 법률에도 다 적용하시면 돼. 다 적용하시면 되니까 내가 공법을 24개를 가르쳐 주는 게 한 40개 가르쳐 주는 거야. 맞는 것만.
그렇게 배우시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따라오시고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돼. 공부라는 거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거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4개월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4개월만.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실력은 안 늘어요. 고집만 늘어, 고집만. 그죠? 학교 다닐 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거든. 근데 젊을 때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한 30년 손 났는데 무슨 공부가 잘 되겠어요? 그 옛날 고집을 피우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아까처럼 필기하지 말라는데 막 필기만 하고 계신 분이 있어. 그게 고집이거든. 그러면 그 분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한 4개월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4개월 동안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자리가 잡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 이제 체계가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4개월만 좀 참고 앞에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내가 여러분 자신 있게 60점은 맞춰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하고 그렇게만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요거 필기 준비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울 거예요. 필기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여백에 있는 노트들 찾으셔갖고 거기다 쓰시면 돼요. 자, 이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공법은 항상 행정청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행정청밖에 안 나와.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아까 보니까 국가, 지방,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요. 상위도 있고 하위도 있다 이렇게. 그럼 상하위는 이제 개념 잡으셨을 거야.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계획을 상위 계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만드는 계획을 하위 계획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공법은 두 개밖에 없어. 상하밖에. 중간은 없어. 상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상위 계획이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만든다. 그러면 되나요?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게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공식을 알면 계획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 하나로. 그래서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장관이 만들었다. 그럴 때는 뭐? 상위. 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만들었다. 그럼 하위다. 이렇게 하시면. 반대로 하위 계획이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상위 계획 나왔는데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것만 찾아내시면 여러분 되는 거지. 저희 행정계획을 구분을 하면요. 비구속적 계획.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이 있다.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을 구속하는 계획이고 일반 국민은 비구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은 비구속이다. 그럼 구속이란 뜻을 알면 되는 거죠. 구속이란 뜻. 여러분 참고로 구속 그럼 무슨 뜻이 뭐가 생각나요? 그 인신구속이 생각날 거야. 뭐 교도소에 가둬놓는다. 그것도 구속됐다고 그러지. 자, 우리 죄질려면 구속영장 이런 말 하죠. 구속됐다는 게 뭐 교도소에 있거나 구치소에 있거나 뭐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도 전부 구속이에요. 그건 형법이에요. 형법. 우리는 무슨 법? 행정법이거든. 행정법. 그럼 행정법이 가둬놓고 이런 건 없는데 행정법에서 말하는 구속은 의무란 뜻이 돼.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요. 쓰는 용어가. 그러면 이제 계획을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한테 있다.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만들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 행정청한테 있다 그 말이야. 대신에 행정청이 계획 만들 때 우리 국민한테는 의무가 없다란 뜻이야. 행정청이 아무리 계획 만들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속적 계획이란
행정청도 구속이 되는데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되는 계획이란 뜻이야. 우리 국민도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을 하나 만들었더니 우리 국민한테도 어떤 의무가 수반되더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비구속이냐 구속이냐는 누구에 대한 기준을 말할까요? 지금 뭐 그림으로 보니까 이걸 말하고 있죠 지금. 누구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무슨 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 의무 있어요? 당연히 행정청이 만들 의무가 있는 거지. 이 자체가 행정계획이란 누가 만드는 계획?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니까 구속이든 비구속이든 누가 만들 의무가 있고 행정청이 만들 의무가 있고 그때 우리 국민에게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의무가 없을 때는 무슨 계획? 비구속. 우리 국민에게 의무가 있으면 구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나요? 다시 행정계획이란 그러면 무조건 누가 만드는 계획? 행정청이 만들어야 될 계획이니까 이걸 비구속으로 구분하든 구속으로 구분하든 누가 만들 의무 있고 행정청이 만들 의무가 있으니까 다 구속되고 있는 거죠. 그때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에게 의무가 없을 때는 비구속이라 하고 우리 국민에게 의무를 주는 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되시나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우리 공법의 계획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행정계획의 종류가 몇 개냐? 그러면 한 몇 천 개가 될 거예요. 우리 체계만도 1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게 비구속이고 구속이냐 하는 것을 자, 구분하기 위해서요. 계획 이름 앞에가 종합자가 들어가요. 종합자. 요런 게 단어가 들어가면 비구속이라고 그래요. 무슨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되나요? 주택종합계획. 무슨 자? 종합자가 들어가면 비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기본계획. 기본자 들어갈 때. 앞으로 모든 계획 이름이 나오면요. 거기에 글자가 뭐가 있다 없다 확인하면 돼. 종합하고 기본자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종합하고 기본자가 들어가면 비구속. 그런 말이 안 들어갔어? 구속 그러시면 돼. 됐나요? 그리고 종합계획은 순위가 전부 상위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은. 그럼 누구만이 만들어요? 국토부 장관만이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종합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절대 만들 수 없는 계획. 그럼 국토부 장관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를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분하시겠어? 그러면 자 구속적 계획인 종류가 수없이 많을 건데 우리 시험에 딱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이게 왜 구속이냐? 그럼 무슨 단어가 없으니까 종합하고 기본 단어가 없어. 그럴 때는 구속이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적 계획은요 무조건 하위야. 구속적 계획은 어떤 이름이 나와도 하위야. 비구속만 상위 하위가 있고 구속은 전부 다 하위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공법에는 또 예외적인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올 때 이 단어 광역자가 들어가면 이것도 비구속으로 분류를 해줘요. 그럼 결국 세 개의 단어예요. 그럼 왜 이걸 나중에 썼냐면 행정법에는 종합하고 기본밖에 없어요. 행정법 자체에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공법은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광역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역도 비구속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단어 비구속이냐 구속이냐 구분할 때 단어 세 개. 뭐 종합, 기본, 광역 써지면 무조건 비구속. 그럼 그런 단어가 없을 때는 구속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광역은요 순위가 두 가지가 동시에 갖고 있어.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위니까 무슨 뜻? 국토부 장관도 만들고 하위니까 지자체도 만들 수 있는 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부터 이제 보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기에 대해서. 자, 국토종합계획, 무슨 계획이죠? 비구속, 그러면 돼요. 그 앞으로 책에 보면 비구속, 구속 이 말 써지면 이렇게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야. 종합자가 들어갔으니까 비구속.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맞나요? 틀렸다. 이렇게 찾으라는 이야기야. 왜? 상위라고 그랬잖아. 상위. 종합은 상위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만들 수 없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야. 그걸로 모든 문제 푸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구속, 비구속? 비구속. 누가 만들어? 지자체가. 그러면 되겠죠. 장관은 못 만드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속, 비구속? 구속. 종합기본 광역 없으니까. 관리 처분 계획, 구속, 비구속? 구속. 농지 이용 계획, 구속. 환지 계획, 구속.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공법에 이거 말고도 이렇게 계획이 계속 나올 때, 아까 공법은 계획법 그랬죠? 전부 계획이에요. 전부 계획. 계획으로 시작, 계획으로 끝날 때, 이런 계획 나오면 맨 먼저 구분할 게 구속이냐, 비구속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비구속? 종합, 기본, 광역이에요. 그럼 그거 안 들어가면 전부 다 구속적,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고, 종합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위예요. 상위. 상위니까 누가 만들어? 국토부 장관. 기본자는 하위예요. 하위니까 국토부 장관 만들어. 그럼 틀렸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가 봐봐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뭐 해녀마다 나왔지, 이 문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이제 3번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 찾을 때. 그러니까 계획 문제는 이걸로 전부 해결하시면 돼. 계획 문제는. 그래서 저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공법은 계획 이름 알 필요도 없어. 저것만 갖고 다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왜 틀렸느냐 그러면 기본자가 들어갔으면 비구속인데 하위거든. 하위니까 이 사람이 만들면 안 되는 계획이잖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계획 다 암기하셔갖고는 절대 합격 못해. 이걸 갖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 할 때도 계획이 일단 나와. 그럼 하위라고 하면 계속 계획이 나올 건데 그때쯤 되면 또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계획 나올 때마다 다 갖다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요 계획이 구속적 계획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한테 의무를 주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 체계가 이 도시군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10,000번 나와, 10,000번. 그럼 여러분 책 매 페이지마다 이 말 나오겠네. 도시군이란 말이. 그럼 이제 도시군을 알면 그런 말 나와도 쉽게 넘어가겠죠. 이 도시군은 행정구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를 도시라고 불러요. 혹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에서 전화 갔다 그게 뭐예요? 도시에서 전화 갔다. 저거 살던 놈이 전화가 온 거예요.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에 사는 놈. 그럼 구는 그럼 뭐예요? 군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구역 그러면 특광시군이야. 아까 전국토 그게 뭐예요? 특광시군이야.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국토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특광시군에서 일어난 일이야.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땅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에 다 해당돼, 여기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특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말고 2개도 있다 이런 말 했죠? 세종시, 제주도도 여기에 들어간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광시군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그러면 도시군의 관리계획이니까 잘 보세요. 울산광역시에도 관리계획이 있다. 맞나요? 그죠? 울주군에도 관리계획이 있다. 맞죠? 어차피 울주군도 광역시니까. 그 다음에 양산시에도 관리계획이 있다. 맞죠? 창녕군에 가니까 관리계획이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 관리계획. 그때
내가 여기에 산 사람은 관리계획 이름 앞에 뭐를 붙인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붙이고 군에 산 사람은 도시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군에 산 사람은 군관리계획 이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계획 이름 앞에 도시를 붙일지 군자를 붙일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특광시에 사는 사람은 무슨 계획? 도시관리계획이야. 도시관리계획. 군에 산 사람은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하나만 알면 이제 돼. 이거 하나만. 그럼 앞으로 도시군자 써지면 이 계획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행정청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계획 나올 때 이름 다 안 외워도 돼. 저 단어만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럼 앞으로 도시군 하면은 딱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돼? 특광시군에서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도시에 산 사람, 특광시에 산 사람은 도시관리계획, 군에 산 사람은 군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관리계획이 왜 여러분을 구속하냐면 이게 6가지를 결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도 이 관리계획이 6가지를 결정해요. 6가지를. 그럼 6가지를 결정하면 그 효과가 행위제한이라는 게 나와. 행위제한.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수반돼. 뒤에다 수반이라고 쓸게요. 수반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결정되면 행위제한도 나오고 사업도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행위제한이라고 읽는데 이건 무엇을 합해서 행위제한이라 하느냐면 건축제한이라고 그래. 건축제한. 건축을 내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한. 건축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제한받아요. 두 번째 건폐율. 건폐율. 자, 건폐율은 다른 말로는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 그럼 용적률 그러면 연면적. 연면적을 제한하는 것. 자, 세 가지를 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행위 제한이에요. 그럼 올해 시험 문제 용적률이 출제가 됐고요.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건폐율로 출제를 했어요. 우리는 이 공법을 배운 게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시험 문제가 용어로. 요런 걸 합해서 행위 제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려면 시간이 조금 쉬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요걸 일단 지우지 마세요. 요거 지우시면 안 돼요. 지우지 말고 다시 요기에 의해서 설명을 좀 더 들어갈 테니까 일단 요까지 필기하시고 쉬세요.